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아르테에서 펴낸 배경옥 에세이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 배경옥은 서울 태생입니다. 빨강머리 앤과 키다리 아저씨를 좋아하는 유년기를 보냈고 2006년 단편소설 고양이 샨티로 문학동네 신인상을, 첫 장편소설 스타일로 제4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고생 끝에 오는 건 낙이 아닌 병이라 믿으며 목적 없이 시내버스를 타고 낯선 서울 변두리를 배회하는 취미가 있다고 합니다. 2007년 트렌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담은 마놀로 블라닉 신고 산책하기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젊은 날의 방황과 실패의 순간을 다룬 에세이 곧 어른의 시간이 시작된다. 2014년에는 통념을 깨며 색다른 인생을 실현하는 남성 명사들을 인터뷰한 다른 남자를 펴냈습니다. 그 밖에 다이어트의 여왕,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 애인의 애인에게 등 도시 남녀의 욕망과 사랑의 외로움을 그린 소설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우연을 기다리는 힘, 고독을 좋아한다는 거짓말, 슬픔 공부법,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변한다, 이렇게 5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챕터에서 에세이 하나씩들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나의 앤에게. 오래전 침대에 누워 천장의 무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지쳐 있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고 소설가가 되겠다는 오랜 꿈에서 멀어졌고 결국 회사에 사표를 냈다. 버튼 하나 누를 힘이 없었지만 빨강머리 앤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봤다. 끝까지 따라 부를 수 있는 내 인생 유일한 주제가가 흘러나왔다. 죽은 깨삐삐 마른 빨강머리 앤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이마가 툭 붉어져 나온 이 수다쟁이 소녀는 내게 쉬지 않고 말이란 걸 했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스톱 버튼. 눈물이 핑. 앤의 말을 1번, 2번, 3번 더 들었다.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될 줄 알았던 시험에서 미끄러졌을 때, 영원할 줄 알았던 애인과 헤어졌을 때,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가고 있었을 때, 오랫동안 꿈꾸던 것에서 멀어졌을 때, 다시 한번 회사에 사표를 쓰게 됐을 때, 나는 앤의 말을 떠올렸다. 가끔은 앤에게 되묻고 싶기도 했다. 앤, 네 말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걸까? 린다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실망할 것도 없으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더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수없이 앤을 봤다. 하지만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애니 한 말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애니 한 말을 듣기만 했을 때와 그녀에게 들은 말을 노트에 적었을 때의 차이는 컸다. 그 차이만큼이 내겐 기적의 크기다. 나는 다시 한번 실망하더라도 오래 꿈꿔왔던 것을 기대해보기로 했다. 나는 다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안나 카레니나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파우스트, 오만과 편견 같은 내 인생의 책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이 빨강머리 소녀가 내게 말하는 것도 그것이었을 테니까. 어쩌면 이것은
더 이상 기적을 믿지 않는 시대에 일어난 지극히 개인적인 기적에 관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소설가가 되었다. 이 책을 나의 빨강머리 앤에게 바친다. 고독을 좋아한다는 거짓말.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서 아무도 없는 섬에 불시착한 톰 행크스는 어쩌다 우연히 굴러들어온 배구공에 윌슨이란 이름을 붙인다. 그는 배구공에 눈과 코, 웃는 입을 그리고 불꽃 머리카락을 그린다. 그리고 태어나서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윌슨에게 한다. 애는 얼마나 외로웠으면 깨진 책장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캐시 모리스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친구의 존재는 소설 파이 이야기에서도 나온다. 망망대해에서 커다란 벵골 호랑이와 단둘이 작은 구조용 보트에 남게 된 소녀는 자신을 언제 잡아먹을지 모르는 호랑이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를 친구로 만든다.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한 배 안에서 호랑이와 인간의 우정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 이 책은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배가 극적으로 구조되어 호랑이와 헤어지기 직전 소녀는 그만 엉엉 울어버린다. 살아남았다는 감격 때문이 아니었다. 그 작은 배에서 7달 넘게 함께했던 리차드 파커가 뒤도 안 돌아보고 자신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었다. 살아남았다는 감격보다 정들었던 친구가 자신에게 인사도 없이 떠나버렸다는 사실 때문에 아이는 다시 한번 상처받는다. 인간은 그만큼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고도로 사회화된 존재인 것이다. 마음의 친구는 어떤 존재일까? 과연 어린 시절의 우정이 가장 순수한 관계일까? 어린 시절의 우정이 꼭 마음의 친구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살면서 자연스레 끊어지거나 소원해지는 관계도 많고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들은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세상엔 생각보다 다양한 우정이 존재한다. 자신보다 50살이나 많은 문방구 할아버지가 친구인 아이도 있고 특정한 시간이 되면 햇볕을 쏘이러 나타나는 외눈박이 길고양이가 친구인 아이도 있다. 조숙하고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던 내 친구는 또래가 아니라 학교 도서관에 꽂혀 있던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었다. 꼭 또래의 인간 친구와 우정을 나눠야만 외롭지 않다는 건 오래된 편견일 수도 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같이 있음을 전제하기에 가능한 말이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도 해봄직하다. 우리에겐 대체 몇 명의 진짜 친구가 필요한 걸까? 흥미롭게도 마지막 질문에 숫자로 대답한 사람이 있다. 옥스퍼드 대학의 진화생물학 교수인 로빈 던바는 진짜 친구의 수는 최대 150명이라고 여러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던바의 수다. 내 페이스북의 친구는 몇 명인가? 인스타그램의 친구 숫자는? 핸드폰 안의 친구의 숫자는? 150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암시한다. 누군가와 관계를 시작하는 능력과 그것을 지속시키는 능력은 사실 전혀 별개의 능력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든 우정이든 떠날 필요가 없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떠날 필요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어쩌면 그것은 진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인지도 모르겠다. 사랑을 가정한 욕망, 우정으로 포장된 필요가 아니라 진짜 감정 말이다. 나는 종종 그런 관계를 꿈꾼다. 모든 곳에 있고 어디에도 없는 관계.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관계를.
꿈을 이룬다는 것의 진짜 의미. 애는 대학 진학을 원했기 때문에 아저씨와 아줌마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다이애나는 대학 진학 대신 고향에 남는다. 앤이 원한 것은 독립된 직업이고 다이애나가 원한 건 결혼이다.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강연에 가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다. 저는 연기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의대에 가길 원해요. 사실 이 질문의 카테고리에는 이상과 현실이 있다. K는 뉴욕의 사진학교를 졸업한 후 라이언 맥키니 같은 스타 사진가를 소망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직업은 한인 매춘 사이트에 들어가는 여자들의 포르노 사진을 찍는 일이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찍기 위해 포토샵 창이 열린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여자들의 허리를 깎고 엉덩이와 가슴을 확대한다. G 역시 뉴욕에서 설치미술을 전공했지만 낮에는 청소업체에서 일한다. C는 이미 3권의 책을 낸 소설가지만 낮에 찜질방의 카운터에서 일한다. 그는 유수의 문학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린다. 꿈과 현실, 그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우리의 삶이 두부를 자르듯 명확히 잘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살면서 어떤 종류의 고통을 참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 가령 좋은 글을 쓰겠다는 건 매일 원고지를 채우겠다는 의미다. 작가가 된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서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글을 쓰느라 생긴 손목 터널 증후군, 허리 디스크, 좌골 신경통을 직업병으로 달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편집자의 원고 독촉 전화와 오타와 비문을 지적하는 독자들, 출판 계약이 뜻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굴욕과 궁핍한 생활을 견뎌내는 것 역시 포함된다. 내가 아는 작가 중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작가는 셀 수 없이 많다. 전업작가의 길은 멀고도 험해서 작가면서 마트 직원이거나 경비원이거나 학원 강사이며 방과 후 글짓기 선생님이 태반이다. 가수가 되거나 화가가 되겠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연습과 가난해져도 꿈을 버리지 않겠다는 심정적 결단을 뜻한다. 무엇을 원한다는 건 그것에 따른 고통도 함께 원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한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모델 같은 몸매를 위해 흘렸던 땀과 허기는 마침내 거울 속의 모습으로 보상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웠던 다이어트를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 역시 글을 읽은 후 보내는 독자들의 따뜻한 메일이나 격려로 그 힘든 마감을 매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꿈을 이룬다는 건 그런 뜻이다. 애는 원하는 직업을 얻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사랑하는 아줌마, 아저씨와 익숙했던 고향을 떠나는 슬픔을 겪을 것이다. 다이애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연애의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망설이는 이유는 그 결정으로 지불해야 하는 몫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우리이며 그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몫이다. 소설가 김훈이 말했다. 물고기가 낚시바늘을 물지 않고 낚싯밥을 먹을 수는 없다. 모든 선택은 위험한 것이다. 그것이 선택의 본질이다. 사르트르의 말처럼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에
초이스이다.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헤어져. 영화 봄날은 간다의 이별 장면을 보다가 여자 주인공 은수는 어쩜 저렇게 지 마음대로일까 생각했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해요? 멍해진 얼굴로 은수에게 묻는 상우에게 그녀는 다시 한번 얘기한다. 헤어져. 라면 먹고 가라고 먼저 꼬실 때는 언제고 헤어지자고 말하는 건 어쩜 저리도 당당할까. 어째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못되고 나쁜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걸까? 더 씁쓸한 건 이런 못된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강렬한 교훈을 남기며 떠나간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마음 아픈데 인생 교훈까지 독점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어째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들은 이리도 이기적이고 못됐을까? 애는 조시파이를 만나 이런저런 일들을 겪는다. 퉁명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지붕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까지 당하면서 점차 깨닫는다.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걸. 장례식이 끝난 후 앤이 도무지 조시를 좋아할 수 없다고 고백하자 마릴라 아줌마는 이렇게 말한다. 조시는 파이 집안 사람이라 그렇다. 늘 남의 신경을 거슬리는 말을 하지. 그런 사람이라도 사회에 전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 아무리 하찮아도 어딘가 쓸모가 있는 거니까. 다시 영화 봄날은 간다 이야기로 돌아가면 은수처럼 힘든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상우 역시 처음으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감정의 혹독함을 깨닫는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았을 것이다. 삶의 관문 같은 그녀라는 세계를 통과해가며 스스로의 한계와 가능성을 모두 체감했을 것이다. 은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 보았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누군가를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내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좋아하는 건 그 때문이다. 우리가 나쁜 사람과 종종 사랑에 빠지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일 거다. 사랑이 끝나야 비로소 그 시작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처음으로 나란 사람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정말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다가갔던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물러나야 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나에게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 말이다. 가령 상대가 너무 미워 그녀의 자동차를 긁거나 그의 작업실 유리창을 벽돌로 박살낸 후 사흘 밤낮을 후회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짓만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싫다고 거부해도 슬픔과 질투를 빼면 그것이 사랑이 아닌 듯 삶에는 운수도 조시파에도 전부 다 필요하다. 앤에게 주는 주례사. 인터넷에서 재밌는 유머를 봤다. 결혼은 왜 할까? 판단력이 부족해서. 이혼은 왜 할까? 이해력이 부족해서. 재혼은 왜 할까? 기억력이 부족해서. 세상에 숱하게 많은 책 속에는 연애하고 싶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구별해 판독한다.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가? 결혼은 정말 해야 하는 걸까? 연애는 낭만이고 결혼은 현실이라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이 정말 나뉘어져 있는가? 물론 정체성을 남자가 아닌 일에서 찾으라고 독려하는 문화가 정착되면서부터 결혼은 점점 여자들의 관심밖 이슈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로 한정한다면 전투적으로 일하던 여자들이라도 35쯤 되면 결혼 문제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러다가
건강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아닐까? 외롭게 독거노인으로 죽게 되는 건 난자 냉동 보관이라도 해둬야 되는 거 아니야? 보험을 몇 개 더 들어놔야 되나? 언젠가 정신분석인 S와 35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역시 35즈음에 병원을 찾는 여자들의 극심한 불안 증세를 자주 접했다는 것이다. 호르몬 때문인 것 같다는 게 우리들의 술자리 농담이었지만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후배에게 내가 쓴 소설의 문장을 들려준 적이 있다. 결혼이라는 건 말하자면 앞으로 저 사람이 너한테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온갖 고통을 주게 될 텐데 그 사람이 주는 다양한 고통과 상처를 네가 참아낼 수 있는지, 그런 고통을 참아낼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네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될 거야. 살아가는 동안 상처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누가 주는 상처를 견딜 것인가는 최소한 네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선택해야만 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주는 고통이라면 견디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결혼해. 그러면 최소한 덜 불행할 거야. 물론 행복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은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남자라면 때때로 견디는 일은 상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될 거란 얘기야. 나도 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면 결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더 혼란스러워질지 모른다는 걸. 하지만 나는 직장 때문에 조언을 요청하는 후배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곤 한다. 네가 정말 피하기 싫은 일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해. 왜냐하면 그것만은 피해야 하니까. 그게 인생의 마지노선이 되는 거야. 그걸 알고 나면 최선이 아닌 차선도 견딜만해지거든. 내게 인생 참 부정적으로 산다는 말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지금 시대가 과도한 긍정주의 시대라고 생각한다. 나는 유일무이한 나이며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꿈은 이루어진다는 낙관주의는 희망적이고 아름답지만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에크하르트 툴레가 한 의미심장한 말이 있다. 불행해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을 모두 갖는 것이다. 사실 결혼이 고통이라는 말은 삶이 고통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 물론 해보고 후회하는 쪽이 좋다는 게 내 입장이지만 어느 날 애니 내게 다가와 길버트와 결혼해도 좋겠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분명하다. 그건 아마도 이런 말로 시작될 거다. 나는 좋은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남자에 대한 얘기라면 조금은 해줄 수 있어. 길버트는 말이지, 열심히 노력했으나 진다는 것. 간절함과 노력이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것이란 기대는 어른들의 오랜 동화였다. 그것이 인간이 고집스러울 정도로 지켜낸 믿음이 아니었다면 연금술사나 시크릿 같은 책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짐작과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원인과 결과는 대부분 퍼즐처럼 맞춰지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꿈과 희망은 언제나 인기 검색어 1위, 스테디셀러처럼 잘 팔리는 단어였다. 하지만 예술 장르인 사진의 예를 들어봐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포토 리뷰와 어워드, 페스티벌의 대다수는 예술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내는 적지 않은 액수의 참가비로 운영된다. 가수가 되거나 연기자를 바라는 아이들의 꿈 너머에는 수많은 보컬 학원과 연기 학원들이 있다. 바리스타 학원, 항공승무원 학원, 미술 학원. 꿈꾸는 청춘들 뒤에는
늘 그들의 꿈과 열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삶을 공부로, 공부를 다시 교육으로 바꾸면 벌어지는 일이다. 누군가의 꿈이 다른 누군가의 밥벌이가 되는 구조. 어른이 되며 내가 목격한 꿈은 그렇게 퇴색되어 갔다. 적어도 그것이 꿈은 직업이란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 더욱 그랬다.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자기 희생을 포장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소설 등단을 포기했다는 엘의 말을 듣다가 이런 말을 한 건지도 모른다. 재능은 균등히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회는 우연에 의지할 것이다. 꿈이 악몽이 되는 건 한순간일 것이다. 간절하면 할수록 악몽의 내용은 더 끔찍할 것이다. 예술은 불공정과 불공평의 세계이다. 중요한 건 어쩌면 노력하면 다 이루어진다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노력하지 마라 사이에 있는 말들이 아닐까. 꿈은 이루어진다와 꿈은 꾸라고 있는 거지 이루라고 있는 게 아니다 사이의 말이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인간은 죽는다 정도가 아닐까? 한때 나는 노력이 의지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늘 내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의지박약이란 말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 하지만 이젠 노력이 일종의 재능이라는 걸 안다. 노력은 의지가 아니다. 노력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타고난 재능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특별한 재능 말이다.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 대체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걸까? 왜 이 세계의 멘토들은 그래서 죽도록 노력해 봤냐? 라는 질문을 젊은이들에게 함부로 던지는 걸까? 제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왜 말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노력 이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하다면 노력해서 가장 좋은 건 이기는 게 아니다. 노력해서 가장 좋은 건 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애니 살았던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르다. 미래학자들은 20년 안에 현존하는 직업의 48%가 사라질 것이라 예상한다. 나는 이토록 빠르게 변하고 불안정한 세상에서는 지속 가능한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 이긴다는 건 지속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이기는 법이 아니라 지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익혀야 한다. 더 나아가 지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나는 언제나 지는 법에 대해 알려주는 학문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 마치 유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히는 게 낙법인 것처럼 지는 법, 잃는 법을 익힌다면 세상을 사는데 확실히 도움을 줄 거라고 말이다. 애니 말한 노력해서 두 번째로 좋은 게 지는 것이란 말의 방점은 노력에 있지 지는 것에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앤의 말 속에는 세상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걸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 특유의 체념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랑은 어떤가? 학 1000마리를 접는다 한들 내게 무관심한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는 힘들다. 그러니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을 선택하는 편이 옳다. 실패도 잘해야 다음 성공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지는 건 역시 그렇다.